할아버지, 어디에선가 갑자기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박성수 씨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6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훨씬 자란 손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엔 아저씨, 죄송해요. 애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여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성수 씨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기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희야. 박성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저렴한 라면 봉지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우리 할아버지죠? 10살 손자의 순수한 물음에 두 어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전 재산을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리고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6년 전 박성수 씨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년이 흘렀지만 박성수 씨에게 2월 15일은 여전히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아들 박민수의 기일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아내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잡채, 전,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예전엔 온 가족이 모여 북적였던 집이 이제는 노부부 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성수야, 올해도 영희가 안 오네.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박성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 얘기는 하지 마. 기분만 더러워져. 제사상 앞에 놓인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박성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6년. 그때 김영희는 29이었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박성수 씨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들이 없어진 슬픔에 온 가족이 무너져 내릴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고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손자들이 있으니까 가끔은 안부라도 전해줄 줄 알았는데 박성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달래고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성수 씨가 직접 찾아가 보니 영희는 이미 그 집에서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친정 부모들마저 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수 아버지, 영희가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인지. 영희의 어머니도 당황해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민수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이랑 보험금을 모두 정리했다던데요. 친척의 말에 박성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영희와 아이들을 위해 들어놨던 보험금이 2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모두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순간 박성수 씨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챙기고 다른 남자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박성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혼자 앉아있던 박성수 씨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손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영희를 잘못 봤나 보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이럴 줄은 몰랐어. 박성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트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6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박성수 씨는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민수의 장례식장은 조화와 문상객들로 가득했습니다. 3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를 받아야 할 영희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영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아이들도 있는데 몸 상해. 박성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영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 일인 양 차분하게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상주가 너무 의젓해서 오히려 걱정되네. 친척들도 속삭였습니다. 29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영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서 좀 지내려고요. 영희가 말했을 때 박성수 씨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친정 부모의 위로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 마음 진정될 때까지 천천히 있어. 우리가 뭘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때까지만 해도 박성수 씨는 영희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아들 잃은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며느리의 슬픔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영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어머니, 영희가 어떻게 지내나요? 아이들은 괜찮고요? 박성수 씨가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게 영희가 여기 있지 않아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갔는지. 네.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짐 싸서 나간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박성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친정에 있다고 했는데 정작 친정 부모들조차 딸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수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민수명의 적금 계좌가 해지됐다는데? 아내의 말에 박성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가족을 위해 10년 넘게 모아온 적금이 5천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그 돈이 모두 인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연락 왔어요. 민수 씨 생명보험금 1억 3천만 원이 어제 지급됐다고.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박성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희가 모든 돈을 정리해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왜 아무 말도 없었던 거야? 박성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희가 민수의 정식 배우자였고 아이들의 친모였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끼리 상의도 없이 연락 한 번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성수 씨, 영희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사람의 말에 박성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젊은 남자랑 함께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데리고 있었는데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성수 씨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영희보다 좀 나이 있어 보이던데요. 회사원 같았어요. 박성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가족이 이런 식으로 널 배신할 줄 몰랐지. 박성수 씨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박성수 씨는 영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돈도 가져가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심지어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한 며느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자들만 잘 크면 다행이지. 그 여자는 이제 남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궁금했습니다. 진우와 진혁이는 잘 크고 있을까? 새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박성수 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 혼자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선 것이었습니다. 라면 코너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할인이래. 사도 돼? 그 목소리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박성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우였습니다. 6살이었던 손자가 이제 12살 정도로 자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민수를 많이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박성수 씨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을 때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하던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달려오려는 순간 누군가 아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안 돼. 박성수 씨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김영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성수 씨가 그동안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영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험금과 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가져갔으니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영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색이 바랜 청바지에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할인 라면 5개들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예전처럼 단정하게 관리된 모습이 아니라 고무줄로 대충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영희야. 박성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라면 봉지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애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영희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맞잖아. 우리 할아버지. 진우야, 조용히 해. 영희가 아이를 제지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수 씨는 영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도 보이지 않았고 예전에 끼고 다니던 반지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 안을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할인 라면, 세일하는 계란, 그리고 가장 저렴한 우유가 전부였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가져간 사람의 장바구니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혁이는 어디 있니? 박성수 씨가 물었을 때
영희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저희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마트 입구에서 더 작은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형아, 엄마. 진혁이었습니다. 4살이었던 막내가 이제 10살 정도로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박성수 씨를 보더니 진우와 똑같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다. 진혁이가 달려오려 하자 영희가 재빨리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진혁아, 안 돼. 왜 안 돼? 우리 할아버지인데.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박성수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할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좀 얘기해야 하지 않겠니? 박성수 씨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저희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가야겠어요. 영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지만 진우가 저항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짜 우리 할아버지인데? 진우야, 조용히 해. 빨리 가자. 영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성수 씨는 그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친 배신자라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걸까요? 박성수 씨는 며느리와 손자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할인 라면을 사고 그것도 5개들이 하나를 사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아이들 옷차림도 이상했습니다. 깔끔하긴 했지만 명백히 중고 옷이었고 신발도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박성수 씨는 혼잣말을 하며 며느리가 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영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마트를 나선 박성수 씨는 무의식 중에 영희가 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보니 영희가 아이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어디 갔지? 박성수 씨의 기억으로는 민수가 결혼하면서 중고 소나타를 하나 사줬었습니다. 그것도 팔아버린 건가요? 버스를 기다리는 영희의 모습을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아마 할아버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뭔가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고 영희는 아이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 애들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구나. 박성수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6년 동안 손자들을 보지 못한 건 영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영희와 아이들이 올라탔습니다. 박성수 씨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그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기사님,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일이시라고?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가 버스를 따라가다 보니 점점 낡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건물들이 오래되고 좁은 골목길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영희와 아이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박성수 씨도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영희가 들어간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반지하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그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이 됐습니다.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고? 박성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면 서울에서도 괜찮은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박성수 씨는 그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보니 정말 좁은 방이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되어 있고 2층 침대 하나가 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침대를 사용하는 것 같았고 영희는 거실 한쪽에 깔린 묘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영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봤을 때보다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왜 인사하면 안 돼? 진우의 질문에 영희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야, 그냥 안 되는 거야. 알았지? 할머니도 보고 싶은데. 진혁이의 말에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박성수 씨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영희도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연락을 하지 않은 걸까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박성수 씨는 집 근처를 돌아보며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영희가 근처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꽤 멀어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동네가 곧 재개발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라는 것까지. 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박성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거액의 돈을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성수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남자가 도박이나 사업으로 돈을 날려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영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게 틀렸던 건가? 박성수 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6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수 씨는 며느리가 사는 곳을 본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6년 동안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성수 씨는 다시 그 동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일한다는 치킨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서 김영희라는 분이 일하나요? 아, 영희 씨요? 배달하러 나갔는데. 무슨 일이시라고? 그냥 아는 사이라서요. 사장은 박성수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아이 둘 키우면서 새벽까지 일하고 진짜 대단해요. 새벽까지요? 네, 치킨 배달은 밤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시고 참 기특한 분이에요. 사장의 말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돈이 있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 영애 씨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나요? 거의 5년 됐나? 처음 왔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꼭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년 전이면 영희가 사라진 지 1년 후였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은 뭘 했던 걸까요? 그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영희가 치킨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헬멧을 벗은 머리카락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박성수 씨는 급히 근처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영희가 사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배달비 정산해 주세요. 영희 씨, 벌써 한 달이 다 됐네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다음 달에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진혁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더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일하시는데. 괜찮아요. 아이들 잠든 후에 더 일할 수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 힘들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박성수 씨는 영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가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체험학습 간다고 했는데. 진우의 말에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3만 원이래요. 영희가 잠시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만 원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걸까요?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 줄게. 하지만 영희는 아이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밤 박성수 씨는 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희가 아이들을 재운 후 다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까지 하는구나. 영희는 근처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까지 청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성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면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박성수 씨는 용기를 내어 영희의 옛 친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영희와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정말로 영희 찾으셨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혹시 영희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아세요? 친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영희가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민수 오빠 돌아가시고 몇 달 후에. 뭐라고 했나요? 시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의존하면서 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박성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얘기도 했어요. 그 돈을 아이들 미래를 위해 써야 하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자꾸 의존하게 될 것 같다고. 그럼 혼자 키우겠다고? 네.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죽은 남편에 대한 예의라고. 박성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희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요?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영희가 그 이후로는 저한테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박성수 씨는 며느리의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시부모를 배려해서 떠난 것이라면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박성수 씨는 결국 직접 영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가 치킨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희야. 영희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박성수 씨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에? 우리 좀 얘기해야 하지 않겠니? 6년 동안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밖에서 얘기해요. 근처 작은 공원에서 2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성수 씨는 영희의 변한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손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왜 그때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알겠어. 친구한테 들었거든.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떠난 줄도 모르고.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 그 보험금이랑 적금. 그 돈은 어디로 간 거니? 영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민수 오빠가 빚이 있었어요. 빚? 사업 보증을 서줬었어요. 친구 사업이 망하면서
1억 2천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박성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가 왜 그런 말을 안 했지? 아버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영희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구나? 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진혁이가 아플 때 병원비까지. 진혁이가 아팠다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그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박성수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가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냈던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들 잃은 슬픔도 큰데 빚까지 있다고 하면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영희의 말에 박성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짊어진 거구나. 민수 오빠가 남긴 빚은 제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키워야 하고. 그럼 지금도 빚이 남아있는 거니?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내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6년 동안 며느리를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겠니?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 살자.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 동네에 적응했고, 그리고 저는 아직 화가 나요. 영희의 솔직한 말에 박성수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오빠가 왜 그런 큰 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는지, 가족한테 의논하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저희가 연락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박성수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았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맨날 물어봐요. 언제 할아버지 볼 수 있냐고. 영희의 말에 박성수 씨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영희는 박성수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진과 유품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시계, 그리고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닦아줘요. 아이들이 아빠를 잊지 않게 하려고. 영희의 말에 박성수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수 씨가 민수의 유품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진우와 진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자신들의 집에 와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다. 진혁이가 달려와 박성수 씨를 안았습니다. 그 작은 품에서 박성수 씨는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혁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도 우리 보고 싶었어? 우리도 엄청 보고 싶었는데. 진혁이의 순수한 말에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조금 더 신중했습니다. 6년 동안 할아버지가 없었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너희들을 찾지 않아서. 박성수 씨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하면 항상 울어요. 진혁이의 말에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진혁아, 진짜야.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난다고 하면서 울었어. 아이의 솔직한 말에
박성수 씨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가족이라는 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내가 그걸 몰랐어. 박성수 씨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 손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어떻게 하면 될까? 할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도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 할머니도? 응, 할머니는 매일 너희들 사진을 보면서 언제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기가. 무슨 소리야? 형편이 어때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야지. 아니에요. 저희는 스스로 해낼 수 있어요. 영희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박성수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강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아이들부터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할머니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어. 진우와 진혁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러 가자. 할머니 안 보면 안 돼? 아이들의 간절한 모습에 영희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 진짜? 응. 아이들이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밤 박성수 씨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영희가 민수 빚을 갚느라고? 응.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그 애가 6년 동안 혼자 그 고생을. 그래서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어. 진짜? 우리 손자들을?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 날 영희가 진우와 진혁이를 데리고 박성수 씨네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설레어했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어준 할머니를 보자마자 진혁이가 달려갔습니다. 진혁아, 우리 진혁이.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보고 싶었어? 그럼. 할머니가 매일 너희들 생각했어. 진우도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우야,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아빠 닮았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6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영희야, 고생 많이 했구나.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우리가 너희를 찾지 않아서. 아니에요. 저도 연락드리지 않아서.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와도 돼? 진혁이의 질문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매일 와도 좋아.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자주 오면. 영희야, 가족인데 뭐가 부담스러워? 오히려 우리가 도와야지. 박성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알아.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영희와 아이들은 저녁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진혁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와서 먹어야지. 진짜? 그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자주 만날 수 있어? 응, 그래도 될 것 같아.
영희도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성수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영희와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영희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것까지 사오시면 안 되는데. 영희가 박성수 씨가 가져온 과일 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 사주고 뭘 해. 손자들 간식이야. 할아버지가 사온 사과. 진혁이가 뛰어와서 박성수 씨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달려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진혁아, 할아버지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봐.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칭찬해줬어. 가족 그림 그렸는데. 아이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보며 박성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 진우, 진혁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고 선생님께 말했어.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박성수 씨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희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혁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영희는 주저하지 않고 시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와서 아이를 돌봐주었고 영희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할머니가 열이 난 진혁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너도 무리하지 마. 아이 아플 때는 일 빼고 집에 있어도 돼. 괜찮아요. 이래야 돈이 들어오는 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영희는 여전히 독립적이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성수 씨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체면을 중시하고 고집이 샜는데 이제는 가족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학교는 어때? 재밌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응? 친구들이 할아버지는 왜 이제야 나타나셨냐고 물어봐요. 박성수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보였어서야. 바보? 응. 가족이 뭔지 몰랐던 바보. 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알아? 그럼 이제는 확실히 알지.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힘들 때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 맞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민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6년 만에 모두 함께 가는 성묘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영희한테 정말 미안했어. 박성수 씨가 아들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을 아빠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영희가 옆에서 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진우가 아빠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매일 사진 앞에서 인사드려요. 진혁이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성수 씨는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줘서.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자, 영희야. 네,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박성수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움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일까요?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박성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실수를 용서하며 어려울 때 함께 견뎌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영희는 시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박성수 씨는 며느리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찾아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와 용서가 있었기에 이들은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나 상처로 인해 멀어진 가족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짜 가족이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